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12척이 130척을 무너뜨린 명량의 기적이 다시 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대함대를 자랑하던 일본군이 왜 단숨에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불가능한 전장이 단 12척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로 뒤집힌 걸까요? 그리고 이순신이 선택한 울돌목은 왜 승리의 비밀로 평가받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명량의 전이 어떻게 세계 전쟁사의 기적이 되었는지 단 30초 후 확인하십시오. 1597년 조선의 바다는 이미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다. 7천량에서의 처절한 패전 이후 조선 수군의 전력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수많은 장수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병사들조차 공포와 절망에 짓눌려 전의를 잃었다. 거대한 패배의 그림자가 바다 전체를 뒤덮었고 국가는 패망 직전까지 몰린 듯한 분위기였다. 남아있는 전선은 고작 12척. 이는 국가의 바다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고 병사들은 이 배들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부서진 돛대와 균열이 생긴 선체들, 해풍의 마른 밧줄들까지 모든 것이 조촐하고 초라했다. 그러나 그 모든 잔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부서지지 않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이순신이었다. 그는 명예도 권력도 생존도 아닌 오직 나라라는 두 글자를 위해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순신이 바라보는 일상은 평범한 장수의 일상이 아니었다. 모든 책임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백성들의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이순신 스스로를 가장 절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마다 혼자 갑판 위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마치 조선의 운명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무너진 수군을 다시 일으켜야 할지 아니면 패배한 전장에서 사라진 명예를 떠올려야 할지 고뇌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은 스스로를 믿어야 했다. 그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마지막 방패였다. 조정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왕조 내부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조선 수군의 재건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순신이 있었다. 그가 다시 바다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일본군의 칼바람은 곧 육지로 닿아 백성들의 삶을 짓밟을 것이었다. 이순신은 고요한 일상의 끝자락에서 스스로 되묻곤 했다. 어느 날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러나 곧 다시 생각을 거두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생명, 조선의 숨결, 그리고 바다를 지켜야 할 이유가 더 절박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은 끝났고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 전쟁은 지난 어떤 전투보다도 더 치열하고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닌 싸움이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침묵 속에서 결심했다.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아간다. 그가 가진 건 12척의 배뿐이었지만 그 배들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을 실은 배였다. 이렇게 기적의 명량의 전을 향한 첫걸음은 절망의 일상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7천량의 패배 이후 조선 조정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전쟁의 주도권은 이미 일본군에게 넘어갔고 육지로 향하는 길목은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수군의 붕괴는 조선의 몰락을 의미했고 일본군은 승리를 확신하며 북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조정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순신에게 다시 수군을 맡길 것을 명령했다. 이는 이순신에게 다시 바다로 돌아오라는 일종의 운명적 부름이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조정은 그에게 12척으로 나라를 지켜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것이었다. 모든 관료와 장수들이 입을 모아 말렸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라 할지라도 12척으로는 일본군 130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전쟁은 피할 수 없었고 수군이 있어야만 나라가 버틸 수 있었다. 이순신은 다시 바다로 부름받는 순간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누구보다 상황이 절망적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깊이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해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나아가야 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전장 복귀를 명령하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가 승리하면 나라를 살리고 그가 패하면 모든 책임을 이순신에게 더 씌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순신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명령의 수행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였다. 명령을 받던 날 이순신은 조용히 답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복귀 선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숨을 쉴 시간을 벌기 위한 결연한 의지였다. 이후 그는 남아있는 배들을 살피며 다시 전술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2척의 전선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싸우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결전지, 바로 울돌목을 선택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은 일본군의 거대한 규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형이었다. 많은 장수들은 이 선택에 의문을 품었지만 이순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적이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형을 아는 자가 이긴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첫 전략을 세운 셈이었다. 이순신에게 모험의 부름은 단순히 전장으로 돌아가는 명령이 아니라 조선의 사활을 건 선택이었다. 이 선택은 앞으로 그가 마주할 시련, 동맹, 적, 그리고 기적의 승리를 예고하는 첫 번째 파동이었다. 이렇게 이순신은 멈춰있던 운명의 바다로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다. 명량해전의 기적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순신이 다시 수군을 지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수들은 한자리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아무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드디어 한 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께서 아무리 명하셔도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결코 반항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병사들은 이미 7,000량의 공포를 몸으로 경험했다. 불타는 배들, 바다를 뒤덮었던 포연, 물속으로 가라앉아가는 전우들의 모습은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죽음을 상상하고 있었다. 수군 조직 전체가 심리적으로 붕괴되어 있었고 싸우겠다는 의지조차 사라진 상태였다. 병사들은 갑판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렸고 바다에 나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몇몇 장수들은 말했다. 이 전력으로 나아간다면 대장님과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군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모든 장수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일본군은 130척이 넘는 대함대, 반면 조선은 고작 12척. 이는 전략이나 용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부가 비겁함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믿었다. 병사들 또한 수군에 남아있기보다 도망치거나 육지방어군에 편입되기를 원했다. 그야말로 수군 전체가 부름의 거부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장수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물러서면 나라가 무너진다. 싸우지 않으면 백성들이 모두 죽는다. 그 말은 장수들의 두려움을 단숨에 찌르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더 큰 압박을 주기도 한다. 장수들은 더욱 괴로웠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 두려움은 용기를 삼키고 패배의 기억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병사들까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대장님, 이 전력으로는 싸움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패하면 끝이라는 절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고요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나 이순신은 아직도 싸울 전선이 있다. 이 말은 스스로를 위한 외침이 아닌 병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기 위한 단단한 선언이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라는, 전장의 부름을 외면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부름의 거부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병사들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장수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순신은 그들의 두려움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적인 반응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두려움이 용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일본군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였다. 부름의 거부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시련이었다.
지금 조선수군은 그 시련의 가장 깊은 순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순신은 이 절망의 순간에서 병사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더 큰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수들과 병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장의 부름을 거부하던 순간 이순신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조용히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비겁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본능이 조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이순신은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의 용기는 10사람을 살리고 100사람의 용기는 1000만 백성을 살린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었다. 이순신이 평생 전장에서 깨달아온 진리였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던져온 장군으로서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병사들의 흔들리는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멘토였지만 자신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패배 경험이 스승이었다. 그는 포로가 되어 수모를 겪었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신념 때문이었다.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 그는 칼을 든 장수이기 이전에 백성을 지키는 방패였다. 병사들은 그의 지난 삶과 인품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은 곧 그들의 마음속에 비어있던 용기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그러나 이순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지형의 비밀, 물살의 흐름, 그리고 물돌목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단지 용기를 말하는 멘토가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게 할 지식을 주는 스승처럼 다가갔다. 이순신은 해류의 흐름을 손짓으로 설명하며 말했다. 적이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바다를 아는 자가 이긴다. 물돌목의 좁은 물길에서 거센 조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속에서 조선 전선이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반대로 일본군의 대형선은 어떻게 뒤집히고 충돌할 수 있는지를 세세히 설명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전장에서의 경험과 지략, 그리고 자연을 읽는 감각을 병사들에게 전수했다. 장수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순신의 말은 그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뚫고 나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멘토는 단순히 조언만 주지 않는다. 방향을 제시하고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탱해준다. 이순신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는 병사들에게 불가능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법을 가르쳤고 절망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했다. 이어서 이순신은 대위를 천천히 돌며 병사들의 장비를 점검하고 어깨에 손을 올려 직접 용기를 불어넣었다. 너희가 두려움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을 병사들도 느낄 수 있었다. 멘토와의 만남은 단순한 조언의 순간이 아니라 전투를 앞둔 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그의 신념은 그들을 다시 전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등대였다. 결국 병사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의지를 품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용기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순신이라는 멘토가 그들의 앞에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렇게 4단계 멘토와의 만남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조선 수군이 다시 숨을 들이쉬는 순간이 되었고 명량해전이라는 기적의 시작점이자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용기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하자 이순신은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전장의 문턱을 넘는 일이었다. 조선 수군은 여전히 초라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배들, 무너진 사기, 부족한 탄약, 그리고 숫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 그러나 이순신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결단이었다. 전투는 전장의 문을 넘는 순간에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 이순신은 장수들과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물돌목에서 싸운다. 이 말은 전술적 판단이자 심리적 전환점이었다. 병사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울돌목은 조류가 강하고 소용돌이가 많아 일본의 대형 군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곳이었다. 이순신은 바로 그 점을 노렸다. 좁은 물길로 적을 끌어들이면 대함대의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조밀한 배들이 서로 엉켜 혼란에 빠질 수 있었다. 이순신의 말은 병사들에게 우리가 승리할 근거가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관문을 통과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병사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고 배를 움직이기 위한 실질적 준비가 필요했다. 이순신은 먼저 전선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기울어진 배는 보수하고 밧줄은 새로 고쳐 묶었다. 배 밑바닥까지 살피며 물이 새는 틈을 막았다. 장군이 직접 손을 대고 나서자 병사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싸움이 장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했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했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바로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가 물러서면 아무도 나설 자가 없다. 그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이순신은 결단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무게를 병사들과 함께 나누었다. 전투 준비가 끝나자 그는 배를 울돌목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순간이 바로 첫 관문 통과였다. 물살이 점점 강해지는 울돌목에 다가갈수록 병사들은 숨을 고르고 긴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순신의 결단이 그들의 마음보다 먼저 물길을 가르고 있었다. 배가 점점 좁아지는 해협으로 들어가자 병사들은 자신들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강한 의지로 바뀌고 있었다. 이순신은 갑판 위에 서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과 물살을 온몸으로 맞았다. 그는 울돌목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물살이 언제 바뀌고 언제 가장 빠르며 어떤 순간에 적이 가장 취약해지는지를 그는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첫 관문을 통과하는 일은 단지 전장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의 의지와 전략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의미했다. 이제 조선 수군은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뒤돌아볼 수도 없었다. 오직 전진뿐이었다. 병사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장님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바람을 타고 울돌목으로 향하는 전선 위를 채워나갔다. 첫 관문을 넘은 조선 수군은 이제 단순한 패배의 잔재가 아니라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의지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명량해전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조선 수군이 울돌목으로 향하는 동안 일본군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군은 130척이 넘는 대함대를 이끌고 북상하며 조선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7천량에서 조선을 압도했고 남아있는 조선 수군이 고작 12척이라는 사실을 조롱하듯 여겼다. 일본군은 조선을 이미 기운 나라로 평가했다. 그들은 이번 전투가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일본군의 오만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이를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 울돌목의 지형을 선택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울돌목 앞바다에 도착한 조선 수군은 물살의 위력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좁고 빠른 해류는 배를 밀어붙였고 조금만 조종을 잘못해도 전선은 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병사들은 긴장 속에서도 동료들과 서로 돕기 위해 손을 뻗었다. 이순신은 배의 앞머리에 서서 물살의 방향을 읽으며 명령을 내렸다. 각 전선 간격 유지하라. 물살을 믿고 흐름을 따르라. 병사들은 그의 목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선을 조종했다. 이순신은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이 위험한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항해자이기도 했다. 그가 있기에 병사들은 물살을 두려움 대신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일본군 대함대가 시야의 모습을 드러내자 병사들의 심장 박동이 빠르게 뛸 만큼 압박감은 크게 다가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함대가 파도를 가르며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검은 구름이 밀려오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그러나 장수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동맹이 생기고 있었다. 누구보다 용감한 장수들은 이순신 곁에 서서 그의 결정에 힘을 보탰다. 그들은 말했다. 대장님,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믿는 결이었다.
일본군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전투는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조선의 작은 배들을 한 번에 덮칠 것이라 생각하고 돌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울돌목은 그들의 예상을 뒤흔들었다. 강한 조류가 일본군의 배들을 뒤엉키게 만들었고 서로 충돌하며 방향을 잃게 했다. 대형선은 좁은 해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이 바로 이순신이 기다리던 기회였다. 이순신은 큰 북을 울리며 외쳤다. 지금이다. 포를 쏴라. 조선의 포격이 울돌목을 가르며 불을 뿜었다. 일본 배 한 척이 폭발했고 이어 또 한 척이 불길에 휩싸였다. 혼란에 빠진 일본군은 대응할 틈조차 없었다. 조선 수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배의 크기와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일본군보다 훨씬 정교했고 물살을 파고드는 힘도 강했다. 병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사력을 다해 적을 향해 나아갔다. 이순신은 전선 가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물살은 우리 편이다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귀와 심장에 새겨졌다. 이순신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시험을 돌파하고 동맹을 굳히며 적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점점 혼란 속으로 빠졌고 조선 수군은 단단한 전열을 유지하며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6단계 초반 시험과 동맹 그리고 적을 분명히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명량해전은 이제 진짜 전투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울돌목에서의 첫 교전이 시작되면서 조선 수군은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초반에는 일본군의 혼란을 이용해 반격을 성공적으로 이어갔지만 이내 더 거대한 적군이 뒤이어 밀려오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함대는 끝없이 이어졌고 그 수는 바다를 검게 물들릴 만큼 거대했다. 거센 물살과 폭격 속에서 조선의 전선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았다. 배 한 척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병사들은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순신은 그 공포가 병사들의 심장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 감정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기가 탄생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순신 역시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다. 전생애를 통틀어 그는 단 한 번도 무서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항상 두려움보다 사명을 앞세웠고 사명은 회피가 아니라 직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바람이 더 강해지고 조류가 더욱 사나워지자 조선 전선은 버티기조차 어려워졌다. 배는 좌우로 크게 흔들렸고 갑판 위에서는 미끄러진 병사들이 서로를 붙잡으며 중심을 유지하려 했다. 일본군은 끊임없이 포를 쏘아댔고 물 위로 튀어오르는 파편들은 마치 폭설처럼 쏟아졌다. 이순신은 이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게 전장을 읽고 있었다. 울돌목의 물살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리듬이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조선 수군은 토막토막 썰리는 듯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 병사들은 지쳤고 장수들도 처음의 결의를 잃을까 두려워졌다. 적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순신은 갑판에서 묵묵히 전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다.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 순간이 바로 영웅의 시면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순간, 주인공은 다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순신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음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되새겼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순간을 버텨내는 것이 사명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물러나면 백성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울돌목 위를 가로질렀다. 병사들은 그 말 속에서 자신들이 왜 이곳에 서 있는지를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시면에 접근하는 순간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순신은 자신이 선택한 장소, 울돌목이 주는 압박 속에서 새로운 정신적 경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지 전투를 지휘하는 장수가 아니라 모두에게 왜 싸워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존재였다.
심연의 순간이 깊어질수록 이순신의 마음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사명의 불꽃을 붙잡고 있었다. 명량해전의 운명은 바로 이 심연을 어떻게 버티느냐에 달려 있었고, 이순신은 그 심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다음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투가 본격적으로 격렬해진 순간 조선 수군은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일본군의 대형 군선이 강한 조류를 뚫고 밀려들어왔고, 조선의 배들은 포탄과 파도에 동시에 흔들리며 위태롭게 버텼다. 배 한 척이 화염에 휩싸이며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병사들은 패배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배의 돛을 태웠고, 목재는 굉음을 내며 부서졌다. 병사들은 물에 빠질까 두려워 배 위에서 버티려 했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게 그들을 밀어붙였다. 이순신은 그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눈앞에서 전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장군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이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의 판단 하나에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일본군은 조선이 혼란스러워한 틈을 잡아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한순간 울돌목은 불바다처럼 변해갔다. 물 위로 튀어오르는 불씨와 파편들이 전장을 뒤덮었다. 조선 수군은 죽음의 그림자에 완전히 감싸였다. 이 순간이 조선 수군의 최저점이었다. 누구도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다. 병사들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다시 피어올랐고 몇몇은 패배를 직감하며 절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전장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조류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울돌목의 물살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방향을 바꾸는 특성이 있었다. 일본군이 생각하지 못한 이 순간 그들의 전선은 갑자기 흐름을 거스르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대형 군선은 균형을 잃었고 서로 충돌하며 혼란에 빠졌다. 뱃길이 부딪혀 파편이 튀어오르며 바다는 다시 무너진 듯한 소리를 냈다. 일본군의 함대는 방향을 잃고 서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그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지금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는 단호하게 외쳤다. 조선의 배들은 물살에 몸을 맡기며 더욱 기민하게 움직였다. 작은 배들은 큰 배보다 물속에서 더 빠르게 회전했고 흐름을 타고 적의 약점을 향해 곧바로 돌진했다. 조선 수군의 포격이 다시 한번 바다 위를 가르며 터져나갔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일본군은 반격할 틈조차 없었다. 조류에 끌려 서로 부딪히기 바빴고 배 위에서는 혼란이 커져갔다. 조선의 병사들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듯한 용기로 전진했다. 방금 전까지 절망 속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병사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전투의 흐름을 잡아가는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이순신은 배의 가장 앞에서 포연속을 뚫고 전장을 바라보며 외쳤다. 사람들은 오늘을 기적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기적은 우리가 만들고 있다. 그의 외침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조선 수군에게 불을 붙였다. 전장은 다시 조선의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순간이 바로 죽음에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고 명량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이순신은 승리의 실마리를 뚜렷이 보았다. 울돌목의 물살은 조선 수군에게 날개와 같은 힘을 주었고 일본군에게는 쇠사슬과 같은 족쇄가 되었다. 조류가 뒤집힌 순간부터 일본군은 대형선의 장점을 잃고 그들의 전투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순신은 적이 취약해진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선에서 직접 북을 울리며 병사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적을 각계격파한다. 한 척씩 끊어라. 이 전략은 기존 수전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숫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조선 수군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거대한 적을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것이었다. 물살이 적의 기동을 제한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극대화할 때였다. 병사들은 포문을 열고 적의 배가 흔들리는 순간을 정확히 노리며 포탄을 발사했다. 작은 배들은 큰 배들 사이를 파고들며 회전을 반복했다. 이 움직임은 일본군이 대응하기 매우 어려웠고 조선 수군은 빠르게 전장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여러 배가 연속적으로 침몰하기 시작하자 일본군의 지휘 체계는 급격하게 무너졌다. 놀라움과 공포는 일본군 내부에서 걷잡을 수 없게 퍼져갔다. 그들은 조선 수군의 기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울돌목의 물살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
이순신은 계속해서 흐름을 읽으며 최적의 타이밍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적의 움직임이 아니라 바다의 움직임이 먼저 보였다. 이순신에게 바다는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물살이 언제 밀고 당기며 어떤 순간에 적이 취약한지 그는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다와 이순신의 전략이 하나가 된 순간 전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외쳤다. 우리가 밀지 않는다. 우리가 이긴다. 이순신이 부여한 전략적 해법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병사들의 심리를 되살리는 힘이었다. 일본군은 더 이상 공격을 유지할 수 없었고 조선 수군의 포격은 갈수록 맹렬해졌다. 한 척 또 한 척 격침되며 바다는 점점 일본군의 잔해로 가득 찼다. 이것이 보상이었다. 절망의 시면을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길, 바로 반전의 실마리였다. 이제 조선 수군은 스스로 승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순신은 그 반전의 중심에서 바다와 병사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전세가 완전히 조선 쪽으로 기울자 일본군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일부 배는 후퇴하기 위해 방향을 돌렸지만 물돌목의 물살은 그들을 쉽게 놔주지 않았다. 조류는 그들의 배를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고 회전하지 못한 배들은 그대로 좌초되거나 뒤집혔다. 이순신은 혼란에 빠진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다. 그는 전장을 냉정하게 읽고 있었다. 적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은 오히려 실수를 부를 수 있었다. 일본군이 혼란에 빠지고 지휘 체계를 잃은 지금 조선 수군이 해야 할 일은 전열을 정비하고 승리를 굳히는 것이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전열 정비. 쫓지 말고 흐름을 잡는다. 이 명령은 단순한 지휘가 아니라 역사적 승리를 확정짓기 위한 판단이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압승 앞에서 자만이 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일부 장수들은 일본군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추격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을 모두 잡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은 전투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했다. 명량해전의 목표는 일본군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선 수군을 지키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귀로는 단순히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준비를 의미한다. 병사들은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성난 바다 위에서 전선을 정렬하며 다음 상황에 대비했다. 이순신은 물돌목의 조류 변화를 다시 가늠하며 혹시 모를 반격이나 기습에 대비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미 정신을 잃고 있었다. 배들은 불타며 가라앉고 있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패닉에 빠져 방향조차 잡지 못했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아니라 바다와 싸우고 있었고 물돌목은 그들을 가차없이 삼키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되새겼다. 무리한 추격은 필요 없었다. 조선의 승리는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켜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순간 조선 수군은 명량해전이라는 거대한 전투에서 승리를 확실히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귀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의 완성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숨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이순신은 그 귀로의 과정에서 병사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조선은 바다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전투가 마침내 정점을 지나가자 울돌목의 바다는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불타던 일본군의 배들이 하나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연기 속에서 조선의 전선 12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병사들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12척이 130척을 무너뜨렸다. 이는 군사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었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이순신이 있었다. 그는 배의 가장 앞에서 차분히 서 있었다. 전투가 끝났음에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승리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승리임을 알고 있었다. 병사들은 외쳤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이순신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승리는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이었다. 부활의 순간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조선 수군은 명량해전에서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조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했다. 전투가 끝나고 멀리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그것은 마치 조선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처럼 보였다.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싸웠고 죽음 속에서 승리를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까지 되찾았다. 일본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밀고 오던 그 순간 조선 수군은 그들의 오만을 꺾고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했다. 이순신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을 살렸다. 그 말은 병사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부활의 순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사라져가던 민족의 정신을 다시 일으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앞으로 이어질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순신은 더 이상 패전 후 다시 일어난 장수가 아니라 조선을 재탄생시킨 영웅으로 서 있었다. 명량해전의 승리 소식은 하루 만에 조선 전역을 휩쓸었다. 조정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이내 12척의 기적이라는 소문이 번지자 모두가 경악했다. 백성들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조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이 지켜주셨다. 명량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 결과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던 조선은 이 승리와 함께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감사를 표했고 왕은 그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며 나라의 수군 재건을 맡겼다. 그러나 이순신은 승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승리를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한 책임자로서 행동했다. 그는 말했다. 신에게는 아직도 싸울 전선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선 전체에 울려 퍼진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연한 약속이었다. 명량해전의 승리 이후 병사들은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다시 전투에 대비했다. 패배의 공포로 떨던 병사들은 이제 조선을 지킬 영약을 손에 넣은 전사들이 되어 있었다. 영약, 즉 새로운 힘이다.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증명했다. 단 한 사람의 의지와 단 한 번의 승리는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백성들 또한 마음속 깊이 용기를 되찾았다. 일본군의 위협에 떨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을 보았다. 조선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명량해전이라는 단 한 번의 승리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이순신은 승리를 자랑하는 대신 수군을 다시 정비했다. 그는 배에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부족한 병력을 보강하며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승리 후 돌아가는 길,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오늘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이다. 앞으로도 지켜내야 한다. 이 말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고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처럼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순신은 명량해전의 승리를 영약으로 삼아 조선을 다시 일으켰고 그 영약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을 용기의 불꽃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웅이 귀환하며 공동체를 바꾸는 마지막 단계였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조선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순신이 있었다.